안녕하십니까. 네, 한홍구입니다. 네,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한홍구의 한국현대사, 지금 이 순간의 역사가 벌써 5번째 강의에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6월 항쟁 얘기를 끝맺질 못했습니다. 6월 항쟁 발발 들 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자, 박종철 군이 죽었습니다. 박종철이 죽었을 때 그 전에도 고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김근태가 고문을 당했다, 혹은 부천서에서 몹쓸 짓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전에는 고문 당하지도 않고서 저 빨갱이들이 떠들어댄다, 검찰이나 안기부에서 그렇게 그 보도자료 다 꾸며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국정원 과거사위 조사하면서 그 보도자료가 어떤 식으로 어떤 회의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초안, 중간보고, 그 다음에 최종안, 그런 것들 단계별로 다 봤습니다. 참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이 들었는데, 국민들이 좀 긴가민가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고 나니까 아이고 이게 진짜였구나. 안기부 그런 데서 고문한다는 게 이게 진짜였구나. 사람을 죽였구나. 그리고 박종철이라는 학생이 자기가 데모를 열심히 하던 학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좀 학교 1, 2학년 때 데모를 하다가 3학년 올라가면서 그 데모를 그만두고, 그 아버님이 저 시청에 이제 말단 공무원이셨으니까 그 집안을 좀 일으켜 보겠다고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본인의 활동이 아니라 선배가 어디 숨었는지 찾느라고. 그러니까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데려가도 저렇게 고문을 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을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80년대에 이 데모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거리에 나서서 데모를 한다, 그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제 살벌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살벌했잖아요. 그때 백골단이라고 있었죠. 지금 이번에 경찰 기동대가 그걸 이제 본따서 다시 부활시킨 건데, 그런 이제 경찰도 무시무시했거냐. 그러니까 데모를 하는 쪽에서도 어때요? 데모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데모를 합니다. 시민 여러분 나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를 못하고 숨어서 소곤소곤 언제 데모 있으니까 얼른 나와. 그리고 그것도 가면은 가는 중간에 장소가 또 바뀌어요. 을제도 삼가가 아니고 저 종로 삼가로 와,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지만 하여튼 아름아름 어떻게 그렇게 바뀌고, 그러니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가 없었죠. 그런 시절 였습니다. 그런데 6월 항쟁이 이제 준비되는 과정을 보면은 문턱이 넓어져요. 문턱이 넓어지기 시작하는데 6월 10일 날 이제 그 이전부터죠. 이제 박종철 군 죽고 난 다음에 추모 집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가령 2월 8일이었나요? 전국 추모제를 하는데, 그러니까 추모제 할 때 이제 보통 하면은 데모를 하면은 그땐 택이라고 그랬죠. 택틱, 영어의 택틱에 을 고쳐서 이제 전술인데, 그래서 데모에 택을 짜갖고 어떻게 데모를 한다 하는데, 그런 택을 굉장히 낮추는 거죠. 거의 택이 없다시피. 그러면서 시민들한테 그런 택을 짜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은 참여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아침 10시에 사이렌이 울리면 묵념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교회에서는 종을 쳐 주십시오. 교회나 절이나 성당에서는 종을 쳐 주십시오. 까만 리본을 달아 주십시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시민들 입장에서 어때요? 나가서 으쌰으쌰 하면서 전단 불러가라 하고 데모를 하거나, 아니면 돌을 던지거나 화염병을 던지거나, 강목을 들고 마스크를 쓰고 강목을 들고 휘둘르거나,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다가 가서 까만 리본 다는 거, 아침 10시에 길 가다가 멈춰서서 묵념하는 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한다고 잡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두환 정권이 아무리 흉악한 정권이라도 사람을 죽여놓고서 그거 추모한다고 잡아가진 않을 것 같고, 그거 왜 길거리에 서서 왜 묵념하고 있느냐라고 전경이고 형사고 와서 뭐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떳떳하게 아니 추모도 못해 이놈들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아, 우리랑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제 이런 걸 느끼면서 서로 그 힘을 얻어가는 겁니다. 힘을 얻어가고 그런 힘들이 쌓여서 6월 10일 날 그 이제 우리가 그 대회를 하게 돼요. 6월 10일이라는 게 어떤 날입니까? 60만세 운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일제시대에 1926년도에 60만세 운동보다는 60하면 87년의 6월 항쟁을 더 기억하지만, 그때는 사실 60만세 운동 그것 때문에 날짜를 그렇게 잡았어요. 하나가 또 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 민정당이라고 그랬죠. 그 전두환의 정당. 그 민정당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힐튼 호텔에서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이제 노태우를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는 그 옛날 5공화국 헌법으로 그대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전두환이가 호언 조치를 발표해 놓고 그렇게 이제 대통령을 뽑겠다. 그래서 후보 지명 대회를 했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맞춰서 하고, 그리고 6월 10일 날은 그 여러 가지 또 꾀를 냈죠. 뭐냐면 전국 동시 다발 집회. 저는 어때요? 전국에 있는 전경을 확 불러 모으잖아요. 서울에서 큰 집회가 있다 하면. 그런데 그걸 못하도록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6월 10일 날 동시에 6시에 동시에 뭐 집회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경을 다 뺄 수가 없잖아요. 다. 그러니까 전경이 막는 그 힘이 약해진 겁니다. 그때는 교통도 안 좋았고 KTX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하니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지방 분권이 사실은 더 잘 돼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보다. 뭐 그 몇십 년 동안 분권 어쩌고 지방자치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각 지역에서 이제 자기들이 모여서 자기 지역에서 그 싸움을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고, 지역은 지역대로 약하고 서울은 서울대로 뚫리고, 진짜로 6월 10일 날 저도 참 놀랐는데 데모 많이 했었지만 그 신세계 앞 같은 데서는 전경들 무장 해제 시켰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는 전경들이 뚫게 막는 뭐 흥분한 시민들이 때리려고 하니까 또 다른 시민들이 나가서서 몸으로 막아주고, 조금 전까지는 전경하고 막 싸우다가 몸으로 또 이제 흥분한 사람들이 전경 이제 펴려고 하니까 야 이게 그러지 마 하면서, 그리고 전경들은 옷 벗고 그 분수대에 다 뛰어들고 그렇습니다. 참 그 색다른 경험이었죠. 근데 그 색다른 경험을 하고 이제 어떻게 됐냐면, 야 이제 오늘 늦게까지 많이 했다. 서울 시내를 휘젓고 다녔던 셈이었거든요. 진짜로 뭐 저도 을지로에서 시작해서 뭐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하여튼 퇴계로에 왔을 때 뭐 이렇게 보면은 뭐 길바닥에 돌도 널려 있고 뭐 하여튼 시내 곳곳이 완전히 최루탄가스였고 이제 그랬죠. 근데 데모 참 잘했다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갔어요. 늦게까지 데모하고 한 10시, 11시 정도까지. 그런데 일군의 학생들이 집에 안 갔습니다. 학생과 시민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냥 집에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 계획 없이, 진짜로 아무 계획 없었는데 현장에서 분위기가 야 뭐 하자 하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정말 그 분위기로 뭘 했냐면 명동성당에 가자가 됐습니다. 명동성당에 가자 그래갖고 명동성당 학생들, 청년 학생들이 한 400명쯤 400명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정말 아무 준비도 없이. 그리고 거기서 해산을 안 하고 그냥 버텨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닷새를 버텼습니다. 이게 사실은 6월 항쟁이 이어지는 아주 우연적인 거였지만 그 힘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거예요. 명동성당은 그런 의미에서 성지였죠. 명동성당에 있으니까 또 어떻게 돼요? 다음날 사람들이 또 모였죠. 6월 10일 날 데모를 하고 언제 할지도 날짜도 6월 18일을 정해놨던가요? 아마 안 정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음날 그냥 또 아무런 주동도 준비도 없었는데 또 데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명동성당에서 그렇게 버틴 힘,
그리고 또 6월 18일 날 또 전국 동시 답을 대회를 하니까 또 그게 이제 굉장히 크게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호가 단순했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었죠. 고문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거 단순했고, 그 다음에 그런 총체적인 걸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직선제도 민주쟁취다. 호혼철폐 독재타도 직선제도 민주쟁취. 딱 그 16자였습니다. 다른 구호 별로 할 필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국민들이 다 모였고, 직선제라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마음이 어땠냐. 이거 절대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전두환이나 저 정권이 절대로 직선제를 못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국민들의 70% 이상이 직선제를 지지하는데, 이건 직선제 하면은 선거 하나만 하다. 근데 그게 우리가 뭐랄까요? 순진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걱정한 건 전두환이가 군을 동원하느냐 마느냐. 광주에선 군을 동원했습니다. 서울에서도 할 것이냐.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 것이냐. 서울에서도 광주처럼 시민들이 끝까지 그렇게 싸울까? 나는 그렇게 싸울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죠. 미국이 군 동원 못하게 하지 않을까? 아니야. 그래도 군을 동원해서 체제를 유지하지 않을까? 미국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일까? 아닐까? 뭐 이런 궁리했지. 전두환이가 전두환 노태우 집단이 직선제를 받아들일 거라고는 거의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6월 8일인가요? 8일인가 9일인가 연대생 이한열군이 최루탄에 맞았죠. 그리고 마침 그게 사진을 기가 막히게 찍었잖아요. 로이터 기자가. 최루탄에 맞아서 피 흘리고 있는 친구를 잡고 있는,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그 사진이 사람들한테 준 충격이 말도 못하게 컸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 그 사진이 그 전까지는 그런 사진이 신문에 날 수가 없었거든요. 가령 종철이가 죽었을 때만 해도 그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사진이 뭐냐면은 종철이 어머니하고 누나가 종을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사진 보고 사람들 다 울었었는데 그런 사진은 일간지에 못 났어요. 그때만 해도 87년 1월만 해도. 그런데 87년 6월 되니까 한여리가 쓰러진 사진이 중앙일보에 실렸나 그런데 뭐 다음 날 그 다른 신문에 다 깔려버리고. 그래서 한여리가 또 6월 항쟁이 계속되는 동안은 이제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투쟁을 했는데 전두환이 6월 항쟁을 받았죠. 직선제다. 우리로서는 뜻밖이었습니다. 6.29 선언 이런 걸 했어요. 6.29 선언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뭐랄까 맥이 탁 풀려버리는, 직선제를 절대로 못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운동 방향을 잃어버렸죠. 한여리가 그때 죽었습니다. 6.29 선언이 있고 7월 3일인가 4일날 죽었어요. 그래서 7월 7일인가 8일날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식이 또 기가 막혔습니다. 그 시절은 지금 잘 납득이 안 갈지 모르지만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시신을 탈취해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지만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한여리도 계속 생사의 고비를 오락가락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회복이 안 될 거다. 그리고 곧 이제 신체 기능이 점점 저하돼서 곧 세상을 뜰 거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다 해야 한다. 이제 뭐 그거는 다 퍼져 있었지만 그게 언제일지. 군사독재 정권도 그게 시한폭탄이었습니다. 한여리 죽기 전에 직선제 받으려면 받아야지. 한여리 마저 죽어버리면은 이건 뭐 이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난다. 이제 그렇게 돼서 하여튼 6.29 선언이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한여리가 또 6.29 선언 나오자마자 또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가고, 그러니까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른다 하니까 대목군들한테는 다 비상대기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연대에서 다 노숙하는 거죠. 며칠 잠이야 잤지만
그렇지 그 강의실에서 책상 붙여놓고 자거나 시민바닥에서 이거 덮고 자니까 뭐 그게 자도 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상태에 있다가 이제 드디어 장례식을 치르는구나. 그때까지는 언제 정경이 쳐들어올지 모른다 하는 그런 그 긴장감이었다가 장례식을 막 치르는구나 하니까 그 바닥에 앉아있는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조사가 왜 그렇게 깁니까?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누구 그러니까 뭐 그때 김대중 아이 그 김영삼 이제 두 분 다 와서 그 조사하고 이제 뭐 그랬는데 그거 들으면서 그 아침에 뜨거운 햇살 받으면서 세면바닥에 앉아 있으니까 정신없이 그냥 다들 쿠박쿠박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잠을 누가 깨웠냐면은 문익환 목사님이 와서 깨웠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이 딴 거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올라오더니 빡 소리를 질러. 이게 그 보니까 전태일 열사여를 외친 거예요. 전태일 열사여. 그다음에 김상진 열사여. 하면서 쭉 그러니까 우리 그 죽어간 모든 이는 아니지만 한 3, 40분의 이름을 불렀어요. 뭐 돌아가신 분은 훨씬 많지만 그 이름을 하나하나를 부르는데 정말 졸던 놈들이 울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율이 어머님께서 그 올라오셔서 절규를 하셨죠. 전두환 살인마, 노태우 살인마 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게 그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은 그냥 시가 되는 게 가자 광주로 한여라 가자 뭐 해서 또 사람들이 또 다 울고 그러니까 그날 아마 제일 많은 인파가 모였었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지난번 촛불이나 뭐 그런 데서 더 많은 인파가 모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날도 뭐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얼마나 모였냐. 선두 대열 영정 들고 만정 들고 한 선두는 시청 앞에 도착을 했는데 끝은 아직 연대를 출발하지 못했어요. 그 아현동 고가도로 거기 위에 사람 가득 있었고 그 정말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우리가 뭐 30만이다 50만이다 하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모였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러니까 아무 계획도 없었거든요. 그때도 장례식만 했지 그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일 것이다 했지만 그렇게 많이 모일 것인지는 몰랐고 그리고 장례식을 하면 장례식이 이제 주안입니까? 그러니까 뭐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 근데 이제 하여튼 그래서 시청 앞에는 모였는데 경찰은 광화문에서 막았었고 그래서 태평로에서 대치를 하고 있다가 뭐 하여튼 이제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여튼 그러니까 좀 청와대 쪽으로 밀자 뭐 누군가가 이제 그랬고 그래서 그러니까 밀려고 하는데 이제 뭐 페퍼폭을 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은 한 사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노숙하고 뭐 그러다가 와서 그런지 페퍼폭을 한 방을 탁 맞으니까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진짜로 30만 인파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쫙 흩어져 버렸습니다. 쫙 흩어져 버리고 그때 이제 그 시청에서 그러니까 태평로 앞에 있다가 이제 확 해서 저도 이제 저 서울시청 뒤쪽으로 그 무교동이죠. 그 뉴서울 호텔 있고 이제 그쪽으로 그 도망을 갔다가 이제 어찌 됐나 싶어서 태평로로 나와봤어요. 나와봤더니 정말 그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태평로에 진짜로 주인 잃은 신발만 그득했습니다. 갑자기 하니까 뭐 후닥닥 도망을 가다가 앉아있다 도망가다 그런지 해서 정말 그 주인 잃은 신발이 길바닥에 그득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집에 갔을까? 그러니까 신발이 하도 몇백 짝은 될 것 같으니까 뭐 거기서 자기 신발 찾기도 어려웠을 거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자꾸 이제 역사를 이렇게 제가 겪은 역사를 돌이키다 보니까 자꾸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그 찔떡거리고 걸어갔을 것 아닙니까? 신발 한 짝은 신었고 한 짝은 벗었고 또 뭐 두 짝 다 잃어버린 사람도 있었을 거고. 한국의 민주화가 87년 이후 한국의 민주화가 그렇게 걸었을 것 같아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제대로 그 쭈뼛쭈뼛 그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신발 한 짝 잃어버린 채 이렇게 비틀비틀 대면서 걸어간
그러니까 그런 우리 한국의 민주화의 역사가 자꾸 그 광경하고 이렇게 겹쳐지면서 마음이 이제 좀 씁쓸하게 안 좋았습니다. 자, 그걸 겪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또 겪었습니다. 그게 이제 7월 7일인가 8일 날 우리가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해 여름이 참 더웠는데 정말 뜨거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이 이제 정말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만큼 들고 일어났냐. 7월, 8월 두 달, 한 석 달 동안에, 7월, 9월까지 한 석 달 동안에 한국에서 노동쟁의가 3천 몇백 건이 일어났어요. 그 노동쟁의 3천 몇백 건이라는 게 잘 감이 안 잡히시죠? 어느 정도냐면 한국전쟁 끝나고 87년 6월까지 34년 동안에 1년에 평균 100건씩 일어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게 한 3천 몇백 건이 일어났는데 그만큼이 두 달 동안에 일어난 거예요. 87년 7월부터 해서 89년까지 만들어진 노조 숫자가 5천 개입니다. 그 전까지 만들어졌던 노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그때를 시작으로 그 두 달 동안에 한 천 몇백 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노조 가입률 같은 거 확 높이고 조직률 확 높이고 그때 만들어진 노조들이 뭐가 됩니까? 결국은 그걸 기반으로 전노협이 만들어지고 민주노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몇십만 노동자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근데 정말 웃기는 일 하나. 자,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에서 가장 격렬했던 데가 울산입니다. 대공장 많잖아요. 현대가 다 울산에 있고. 거기서 이제 공장 하나가 뭐 종업원이 2만 명, 3만 명씩 되니까. 거기서 이제 치고 나오는 겁니다. 치고 탁 나오면, 근데 지게차를 앞세우고 중장비를 앞세우고, 그 중장비는 뭐 탱크보다도 힘이 세다는 중장비도 있고, 뭐 그런 걸 앞세우고 몇몇 명 노동자가 쫙 울산의 공설운동장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말 세계 노동운동사에 다시 없는 장관이죠. 그런 게 꼽는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나 예상 못하게 급작스럽게 벌어지는 거예요. 울산에도 노동운동하는 그룹들 있었죠. 학생운동 출신들이 위장취업해서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조합 만들겠다고 준비하던 그룹도 있고 이런 그룹들도 있지만 다들 예상을 못한 상태에서 상황이 워낙 급작스럽게 순식간에 그건 뭐 계획도 없이 가자 하면은 쫙 기계를 멈추고 쫙 노동자들이 나가버리니까 뭐 앉아서 유인문을 쓰고 선언문을 쓰고 조직 구조를 갖추고 이럴 틈이 없었던 겁니다. 몇만 명이 모이는데 그래도 종이떼기 한 장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몇 명이 해서 그거 뭘 선언문은 쓸 시간이 없고 노동자들이 제일 많이 외칠 구호를 쓰자. 그래서 구호를 썼습니다. 구호를 썼는데 한국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전평 깨지고 처음이죠. 한국전쟁 직전에 전평 깨지고 처음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몇만 명 노동자들이 나올 때 어떤 구호를 외쳤을까요? 노동조합 결성? 임금 인상? 노동해방? 파업의 자유? 그게 아니고 구호 1번이 뭐였냐? 두발 자유합니다. 구호 1번이 두발 자유화. 2번은 뭐겠어요? 두발 자유화 다음이면 복장 자유화지. 만화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근데 나는 그게 참 찡하게 와닿아요. 노동자들이 이렇게 살았었구나. 자, 87년 7, 8, 9월 투쟁이 노동자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난 게 머리 기르고 싶어서 들고 일어났겠습니까? 구호 1번이 두발 자유회였다고 한들 그거 아니잖아요.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두발 자유화 시켜주면은 야 신난다 하고 집으로 갔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임금 인상 다 하고 노동조합 다 만들고 그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해석할 때 노동자들이 자기 언어를 갖추기 시작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 사람들이 노래 뭐 불렀을까요? 거기서 노래 부를 게 없으니까 유행가 노가바를 했고 민중가요 같은 거 수십 곡이 나와 있었죠. 학생운동 쪽에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그러고 뭐 부릅니까? 군가 부르죠.
사나이로 태어나서. 그럼 군가는 어떤 노래예요? 사실은 군사주의적이고 이 정권이 우리를 길들이고 교육시키고 그럴 때 배운 노래를 그냥 거기서 부르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 언어를 획득해가는 중요한 과정이 됐죠. 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보면 수십 년 동안에 분배가 안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억압을 당했었잖아요. 그걸 이제 팍 치고 올라온 거니까 에너지가 이제 커오고. 그 지난 시간에 조금 얘기했었던 거예요. 임금 인상 얘기. 여기서 임금 인상이 이제 많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때 이제 현대중공업에 계셨던 분이 우리 학교 바로 옆집에 살아서 나중에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한 그 현대중공업 골리앗 투쟁이 이끌었던 그 이가병 위원장이 우리 학교 바로 옆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만나서 옛날 얘기 이제 많이 듣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각 지역에서 노동조합 만들 때 만드니까 후보들 나오잖아요. 공약 딴 거 볼 거 없다는 거예요. 임금 몇 프로 올리느냐. 맨 처음에 나와서 뭐 30% 올린다, 50% 올린다, 70% 올리고 딴 후보 나와서 100%. 누굴 뽑느냐. 무조건 많이 올린다는 사람이 당선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임금 교섭에 들어가는데 진짜로 임금을 공약한 만큼 거의 그 수준으로 올렸다 이거예요. 70% 80% 올린 정도는 많이 올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임금을 처음 받았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임금이 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월급이. 근데 그때는 봉투로 줬잖아요. 딱 촉감이 다른 거예요. 촉감이 다른데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아니 왜 경리 아가씨가 왜 이번 달은 1,000원짜리로 주는 거야.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리고 처음에 받으니까 이제 툭툭하니까 참 좋은데 겁이 나더라요. 이게 나만 이렇게 줬으면 좋은데 딴 놈들도 다 받았잖아요. 딴 사람들도. 근데 우리 회사가 몇 명인데 종업원이 몇 명인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닌데 이렇게 주면 회사 망하면 어떡하나.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니까 1년이 지나면 경영을 볼 수 있잖아요. 경영 자료 같은 걸 이제 볼 수 있게 됐는데 보니까 안 망했더라 회사가. 그리고 안 망한 정도가 아니라 여전히 흑자다 이거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갖고 이제 다음 해도 또 싸우면서 또 올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근데 그게 자본가들도 그게 가능했던 게 한편에선 지난 20년 동안 경제 발전을 할 때 분배를 안 했었던 그 몫이 있었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됐겠지만 그때 마침 상저 호황이었거든요. 자본가들한테도 돈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왜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분배 안 할 수가 있었냐면 국가가 개입해서 자본가 편을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해달라고 하면 저런 빨갱이 새끼하고 뭐 노동조합 탄압하고 잡아가고 뭐 그러니까 쟁의다운 쟁의를 할 수가 없었는데 87년 6월 항쟁으로 어떻게 됐어요? 국가가 후퇴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와 자본가가 1대1로 붙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노동자들의 힘도 세졌던 거죠. 그래서 많이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올리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이건 이제 90년대 들어온 다음에 일이지만, 자, 여러분 비정규직이란 말 우리의 역사에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이거 생긴 지 20년 안 됐습니다. 왜?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갔잖아요. 그때는 정규직, 비정규직이 따로 없이 임금이 바닥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노조가 생기고 노동자들이 보호가 되고 하니까 정규직들 임금은 팍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뭐 이름도 생소한 용역이니 도급이니 하청이니 파견이니 뭐 좋고 뭐 정말 너무나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들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 비슷한 시기에 뭐가 됩니까?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화를 통해서 많이 올렸어요. 올렸지만 그 효과가 또 그런 방향으로 또 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국가가 개입을 하기 시작하죠.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3당 합당 이후에 국가도 이제 정말 군사 독재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가 위기 코너에까지 몰렸다가 간신히 숨을 돌리게 되는 보수 대연합을 통해서 숨을 돌리게 되니까 국가가 다시 노동 문제에 적극 나서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뭐였어요? 자본가들도
이게 뭐 노동자들이 팍 들고 일어나서 그 힘에 밀려서 분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가령 10,000명 있는 조합에서 임금을 한 70% 올렸다 하면은 이건 몇백억, 몇천억이 1,000억 넘게 들 수도 있잖아요. 1년치 이렇게 쫙. 그런데 그런 조합이라는 게 대의원이 한 뭐 150명, 200명 된다. 대의원한테 1억씩 안기면 200억 아니에요. 1억씩 안기고 임금 70%, 80% 올릴 걸 임금 인상을 한 10%에서 묶어놓으면 어떤 게 이익이겠습니까? 자본가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이건 이제 예를 든 거지만 그런 형태의 적극적인 노무 관리에 들어가고 적극적으로 노조 이제 그 서측이 개입을 해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노조 이제 그 강성 노조를 배제하고 좀 이른바 노사 협조주의랄까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적극 퍼뜨려 나가고 이제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거는 좀 긴 텀에서는 하여튼 노동 문제가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지만 적어도 이제 그 요 87년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 선거가 시작되니까 터질 때는 대개 터지고 아니 진짜 3,000곳 정도에서 노동 문제가 터졌으니까 뭐 터질만 한 데는 다 터졌다는 얘기죠. 조직들만 한 데는 웬만한 데 다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노조가 이제 한편에서는 또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그 선거 대통령 선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또 이제 큰 구경거리가 생긴 거 아닙니까? 71년에 해보고 16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가 판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노동 문제에서 관심이 이제 다시 대통령 선거로 쏠리는데 이 7, 8, 9월 노동자 투쟁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은 중산층이 이탈하기 시작해요. 6월 항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기층 민중, 노동자, 농민들, 학생들 그런 급진적인 부분과 이른바 넥타이 부대라고 하는 중산층이 하나가 됐잖아요. 직선재단 구호 갖고. 그리고 직선재단 구호는 계급 문제가 빠져있는 구호잖아요. 그런데 7, 8, 9월 노동자 투쟁은 어때요? 민주화가 됐더니 노동자가 전면에 진출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정치적인 변혁이 있은 다음에 노동자들이 기층 민중들이 팍 터져 올라오는 사례는 역사에 많았습니다. 언제냐? 가령 3.1운동 직후에 우리나라의 노동쟁이가 폭발해요. 노동쟁이 소작쟁이가. 그리고 그 해방되고 난 다음에도 폭발하고 4.19 때도 폭발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굉장히 많이 퍼져 나왔었는데 이게 여기 80년도에도 폭발했었죠. 87년도에 이제 대폭발을 했는데 대폭발을 하면서 확 분출해 버리니까 중산층이나 보수 야당이나 이런 쪽이 주춤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겁이 나죠. 노동자들이 열심히 그냥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일만 해온 노동자들이 갑자기 머리띠 두르고 팔뚝질 해대니까 몇만 명이 모여서 그리고 이제 처음에 할 때는 그렇지만 이제 노동조합 조금 만들고 나니까 다 그 정말 이제 줄 다 맞춰갖고 그리고 그 노동조합에 이제 만들고서 노래패 만들고 뭐 교육하니까 이제 정말 질서정연하게 쫙쫙 정말 각도 세워서 팔뚝질 딱 절도 있게 하면서 거기에 노래 가사 들어보면 뭐 자본가를 찢어주기자 뭐 어쩌자 뭐 하는 식의 이제 그런 그 살벌한 노래들 우리가 실제 운동보다 노래가 훨씬 살벌하거든요. 진짜 그건 그렇습니다. 우리 왜 지식인들이 많이 운동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또 지식인들이 이제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멋있는 노래들은 참 많았어요. 살벌하고. 근데 그런 노래들을 이렇게 부르면서 쫙 하니까 뭐 그게 한편에서 힘이 든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뭐예요? 보는 자본가들 겁나죠. 보는 중산층들도 겁나죠. 그리고 가령 뭐랄까요? 군대, 한국의 기득권층, 그리고 가령 직선제도 독재 타도를 외쳤었던 보수 야당층. 이 사람들은 뭐가 겁나겠어요? 판 깨질까 봐. 이 군인들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리고 그때 이제 특히 우리나라 군인들 중에 애국심 각별한 사람들 많잖아요. 나라 걱정 많이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사실은 그분들의 그 각별한 나라 사랑이 나라의 각별한 걱정거리죠, 사실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뭐 하는 게, 야, 선거를 치를 수 있냐, 없냐. 근데 선거는 치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가 많았냐면, 뭐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만, 그때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이가 당선이 되면 수류탄 까들고 나올 군인들 많다고. 그러니까 판 자체가 조마조마했었던 거예요. 6월 항쟁의 힘으로써 이제 직선제가 되고 그 판이 벌려지긴 했는데 그 선거 결과, 직선제까지는 갈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중산층은 중산층, 자기들이 바라던 목표는 쟁취했잖아요. 직선제라는. 그리고 직선제라는 판 속에서 자기들이 그 판을 잘 하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노동자들은 확 진출한 상태에서 어정쩡한 타협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물이 뭐냐면 지금 헌법이죠. 이른바 87년 체제. 87년 체제가 얼마나 타협이냐. 우리 다 잊어버리고 있지만 저도 잊어버렸다가 오늘 이거 어떻게 됐지 하고 확인해보고 다시 크크크 하고 웃고 온 게 뭐냐면은 지금도 우리 헌법에 아직도 있습니다. 국가원로 자문회의. 이게 뭐냐면은 전두환이가 난 박정희처럼 미워도 다시 한번 안 한다 이거야. 난 딱 한 번만 한다. 그런데 뭘 하냐. 국가원로 자문회의를 만들어서 상황 노릇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뭐 장관이 사무총장이 장관급이고 차관급이 2명이고 직원이 뭐 몇십 명이고 어마어마한 큰 기구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 헌법에 아직도 있습니다. 전두환을 위해서 전두환을 달래느라고 야당도 타협을 해준 거예요. 뭐냐? 저 자식 갑자기 마음 변해서 안 나간다고 하면 어떡해. 6.29 선언을 해놨고 대통령 선거 들어간다고 헌법 협상하고 있는데 군대 다시 동원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해달라는 거 해줘. 더럽고 치사하지만 해달라는 거 해줘. 그래서 지금도 우리 헌법에 남아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이상한 구절들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가령 국가배상법 같은 거. 군인이 죽었을 때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할 수 없는 거. 그거 옛날 70년대에 대법원에서 위헌을 내렸어요. 박정희가 유신하면서 위헌 판결 내린 대법원 판사 다 잘라버리고 아예 유신헌법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거 87년 헌법 할 때 그거 뺐어야 하는데 못 뺐어요. 그러니까 군인은 지금도 죽으면 어때요? 개값이지. 군대 가서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 거지. 하여튼 뭐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87년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 선거가 웃기는 선거입니다. 우리는 하면은 반드시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양김이 같이 뛰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 후에 선거 지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았죠. 우리 쪽에 정말 열사만 있었지 의사의 맥이 끊어졌다. 둘 중에 하나 누가 좀 끌어앉혀갖고 어떻게든.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그건 주로 김대중 씨 쪽에서 나왔었는데 사자 필승론. 그러니까 그냥 김영삼한테 양보하라고 하고 김대중한테 양보하라고 하는데 내가 나가면 반드시 이기는데 왜 양보를 하느냐. 사실은 결과를 놓고 보면 어때요? 그때 양보했었으면은 나란히 5년씩 빨리 했고 민주화 훨씬 더 잘 갔죠. 근데 서로 먼저 하려다가 결국 깨빡친 거 아니에요. 죽 서서 개 준 거 아닙니까? 직선제 만들어서 죽 서서 개 줬는데 사자 필승 이런 건 뭐냐면은 자 노태우하고 오히려 김종필까지 나오니까 영남표는 김영삼과 노태우가 갈라먹고 보수표 또 갈라먹고 그러니까 자기는 호남이라는 확실한 지역 기반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긴다. 김영삼은 무슨 얘기냐면 민주주의 표 내가 먹고 그 다음에 김대중은 빨갱이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좀 불안해하는 보수층 표를 내가 갖고 올 수 있다. 내가 나가야 이긴다. 뭐 이제 이러고 저러고 싸웠던 거죠. 그래서 운동 진영도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졌냐. 야, 어떻게든 단일화하자.
그게 주로 김영삼, 뭐 꼭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단일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되게 김영삼 쪽하고 친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 아닌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단일화 얘기하는 사람들의 큰 분위기는 김영삼 쪽을 지지했고, 비판적 지지는 뭐냐면은 그래도 김영삼과 김대중 중에서 좀 나은 놈을 하자. 김대중이 그래도 조금 더 민주원칙에 투철 하지 않느냐, 또는 뭐 좀 더 민중적이지 않느냐. 이제 뭐 그러면서 근데 이제 이 비판적 지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또 호남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정말로 충격을 받았던 건 저는 서울입니다. 선대를 따라 올라가면 강원도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지역 감정하고는 영호남하고는 다 무관한데 정말로 놀랐었던 건 내가 믿고 따르던 그 선배들이 고향에 따라서 싹 갈라지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가슴 아프고 환멸스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현실이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독자 후보론. 뭐 이제 그렇게 갈라졌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져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졌습니다. 그 무렵에 또 하나 사건이 터진 게 칼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칼 858기가 김현희가 나타나서 이제 그 폭파가 됐는데, 자, 그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선거 결과에도 또 굉장히 영향을 미쳤죠. 선거 있기 보름쯤 전에 칼기가 터졌고, 김현희를 잡아온 게 선거 전날 잡았거든요. 텔레비에 쫙 해서 가니까 아마 뭐 그걸 한 선거 전문가들 얘기는 뭐 얼마나 정확하게 계측했는지 모르지만 200만 표 이상은 왔다 갔다 했다. 1등, 2등 표차에 200만 표 났으니까. 그 전까지는 박빙이었다가 노태우가 장담 못했다가 김현희 살려와서 그걸로 이겼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김현희 이전에 양김이 분열이 안 됐었으면 우리가 누가 나가든 이기는 거였죠.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1956년 선거, 1960년 선거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덜컥 돌아가시는 바람에 선거를 했는데 여기선 후보가 너무 많이 나와갖고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를 쳤죠. 그러놓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운동권 안에 상처가 깊어지고 그때 지역 감정이 이제 너무너무 커졌죠. 지역 감정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한번 다시 말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노태우가 집권을 했습니다. 노태우가 집권을 했는데 노태우는 구호가 뭐냐면 보통 사람의 시대였죠. 보통 사람의 시대를 들고 나왔는데 이 88년도가 참 그 우리 역사에서 아주 묘했던 시기예요. 아주 묘했던 시기인 게 민주화가 됐는데 민주화가 되면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를 서로 몰랐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무렵에 이제 88년도에 들어오면서 북한 바로 알기 운동, 통일 운동 같은 게 열심히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그 북한 바로 알기 운동에서 일선에서 뭐 하여튼 공부하는 사람이 워낙 적었으니까 뭐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해야 하는지를 서로 몰랐습니다. 그리고 정부, 안기부나 뭐 그런 공안 당국에서도 일단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얘기하면 잡아가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가능했었던 게 뭐냐면은 88년 월드컵이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올림픽에 누가 와야 합니까? 공산국가가 와야 하잖아요. 자, 우리가 월드컵 역사가 76년에 몬트리올 올림픽을 하고 80년에 모스크바 올림픽, 84년이 LA 올림픽이었습니다. 소련과 미국에 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쾅 부딪히니까 특히 레이건 등장하고 뭐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올림픽이 정치무지 들어서 2번을 반쪽 올림픽을 했어요. 2번을 반쪽 올림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 올림픽에는 서방 세계가 안 가고 LA 올림픽에는 공산국가가 안 오고 그러니까 서울 올림픽은 반드시 공산국가가 참여하게끔 해야만. 그건 세계 체육계도 그렇고 IOC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국가보안법 막 적용해서 잡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민주화와 88 올림픽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하여튼 언로가 터졌습니다. 언로가 얼마나 터졌냐. 어디까지 얘기하면 잡혀가는지를 서로 몰랐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농담으로 이제 뭐가 있었냐면 그 시절에 북한 바로알기 운동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다가 그런 얘기했어요. 야, 너 무슨 얘기했냐? 했더니 뭐 어디 가서 토론회 할 때 나 강연 있을 때 이런 얘기했어. 글 쓸 때 뭐 이런 얘기했어. 야, 너 그런 얘기 쓰고도 괜찮냐? 안개부는 요새 뭐 한대? 이런 거 안 잡아가고 뭐 이제 서로 그러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못하는 얘기가 뭐가 있냐? 안 한 얘기가 뭐가 있냐 따져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광화문 내거리에서 김일성 장군 만세 같은 그런 미친 짓만 안 했지. 진짜 이북에 대해서 해야 할 얘기, 금기라고 여태까지 정해졌던 건 다 깨면서 이제 그 치고 나가던 이제 그런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이제 88년도에 그 상당히 이제 그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좀 민주화를 향해서 한편으로 터져나가고 또 통일운동이 새롭게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 뭐 학생들이 남북 청년 학생 회담을 해서 가자 북으로 오다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4.19 직후에 나왔었던 그 구호를 다시 살려서 한 근 30년 만에 다시 살려서 또 하고 통일 열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벌어지는 그 시기, 그 뜨거웠던 시기가 그 88년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88년에 그 6월의 민주항쟁을 도와선으로 해서 그 우리나라 이제 전역이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워지고 또 정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바야흐로 민주화의 궤도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민주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민주화를 해나가는 과정이 충분히 민주주의의 어떤 그 목표를 우리가 달성해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과거의 반민주적인 세력들을 확실하게 정리하지도 못했었던 것이죠. 그런 속에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민주화를 위해서 큰 발자국을 비로소 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격동의 세월이 87년, 88년이었습니다. 오늘 그 제5강에서는 일단 여기 88년도 상황까지를 정리한 것으로 마치고 그다음에 그 어떤 이제 민주화가 좀 더 심화되어가는 과정, 그 노태우 정권 후반기와 그다음에 그 김영삼 정권 문민정부가 들어선 다음의 얘기를 6강에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